포르쉐는 독보적입니다. 다른 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어요. 이 차의 가격을 매길 수가 없죠. 마치 제 친딸 같으니까요. 독일의 명차 벤츠, 속도의 명차 포르쉐. 지금부터 독일 명차들의 예술을 만나본다. 통유리로 된 엘리베이터를 타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120년 역사가 펼쳐진다. 슈투트가르트 벤츠 뮤지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868년에 시작된 자동차의 역사와 함께 벤츠의 역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전시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군요. 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당시 운송의 수단이던 말이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 세워두었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오실까요? 전시관의 총 면적은 16,400평방미터. 1,450개의 전시물과 최초의 자동차를 비롯해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자동차까지 벤츠의 12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120년 벤츠의 역사는 120년 자동차의 역사와 같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있듯이 우리 회사의 역사는 이 세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칼 벤츠, 고틀립 다임러, 그리고 비렐름 마히바흐. 이 세 사람은 벤츠의 창립자들일 뿐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 현대적인 자동차
마이바흐가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1902년 다임러는 고객의 딸 이름 메르세데스를 붙인 차를 만들어달란 주문을 받고 5마력의 획기적인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모델의 폭발적인 인기로 우아하다는 뜻의 브랜드 메르세데스가 탄생한다. 여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벤츠의 모델 심플렉스가 있습니다. 1902년식으로 이로써 현대적 의미의 자동차가 탄생된 것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들의 시조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심플렉스일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자동차인 벤츠의 모델이죠. 합병 후 세계 최초로 디젤 엔진 자동차를 개발한 벤츠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피드와 디자인으로 자동차 산업을 주도해 나간다. 벤츠는 화려함과 스타일로 시대를 풍미합니다. 이 500K 스페셜 로드스터만큼 시대의 상징적 가치를 표현하는 자동차는 없죠. 외관과 스타일, 그리고 성능 면에서 완벽함을 자랑하니까요. 벤츠의 귀족이었던 이 로드스터는 아름다움과 부의 상징이었다. 현재 가치로 약 9만 8천 유로.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일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는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벤츠는 자동차 기술의 집약체인 스포츠카를 비롯해 당시 디자인의 추세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 전후 1952년 처음으로 생산된 메르세데스 벤츠 300은 그 의미가 깊다. 아데나워 수상이 타기도 했던 이 차는 당시 가장 빠르고 큰 독일 자동차의 대명사로 서독 경제 기적의 상징이었고 독일의 힘이고 희망이었다. 아데나워 수상의 이름을 따라 아데나워란 별명으로 불리게 된 이 모델은 대량 생산되어 독일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일찍이 기술과 디자인, 성능에서 가치까지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던 벤츠. 명실상부한 세계 상위 클래스의 명차의 반열에 오른 벤츠는 그 명성과 안전성에 힘입어 세계 유명인들이 사랑하는 차가 된다. 사람과 차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가 타는 차를 보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듯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타던 전용차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레이스 켈리가 타던 190 SL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몰던 아름다운 자동차 아닐까요? 롤스로이스 대신 독일의 명차 벤츠를 사랑했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라는 창업 정신을 기초로
뛰어난 성능과 높은 품격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차 벤츠는 왕족과 귀족, 세계적인 스타와 정치가들에게 자신들의 지위를 대변하는 자동차였다. 우리 슈투트가르트 뮤지엄에서 벤츠의 120년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작은 마을 알텐슈타트에 사는 뮬러 씨는 올드타이머다. 올드타이머란 보통 30년 정도 넘은 차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골동품 자동차다. 동독 출신의 엔지니어인 뮬러 씨의 차는 1929년형 벤츠 뉴어부르그 스포츠 로드스터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샀는데요. 10년 공들여 고쳐서 이젠 굴러다녀요. 잘 굴러다닙니다. 아주 잘 굴러다녀. 10년을 공들여 수리를 하다니 역시 올드타이머답다. 8기통입니다. 4.6리터 엔진을 사용하며 80마력의 출력이 나오죠. 당시엔 대단한 힘이었지만 요즘 차들과 비교하면 형편없죠. 먼저 시동을 걸어보는데 아하, 1929년 독일 도로에서는 이런 나팔 소리 같은 경적이 울렸군요. 뮬러 씨는 25년 전 처음으로 올드타이머의 세계를 접하고 마니아가 됐다.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요? 25년 전 제 동료가 50년식 170 모델 한 대를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 차가 내가 접했던 최초의 올드타이머였죠. 갑으로 내려오던 차라서 팔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죠. 수억 원에 호가한다는 명차. 뮬러 씨의 소중한 명차는 과연 얼마일까? 말할 수 없죠. 10년간 수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으니까요. 10년입니다. 파실 건가요? 아니요. 가격을 매길 수 없죠. 내 친딸 같으니까. 보기엔 새 차 같지만 77년이나 된 올드타이머다 보니 뮬러 씨는 아무 때나 이 차를 타지 않는다. 아주 특별한 날에만 이 1929년형 벤츠의 운전대를 잡는다. 당시엔 매일매일을 달려야만 하는 운송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진귀한 골동품인 것이다.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운전이 더 즐겁지요. 바람에 머리카락도 날리고 머리카락도 없지만요. 어쨌든 기분이 정말 좋아요. 자, 이제 좀 조심 운전 해야겠네요. 올드타이머는 젊은 시절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그래서 성공을 이뤄낸 뒤 여유로움을 갖게 됐을 때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인생의 기억 장치를 되돌리게 해준다. 말거래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자동차의 시대를 연 벤츠. 벤츠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는 이렇게 시간과 더불어 마니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자동차의 아버지 칼 벤츠가 연소 엔진을 발명한 이후에 초기의 자동차들은 거의 마차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점차 차체의 디자인이 바뀌어 벤츠뿐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이같이 아름다운 자동차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25년 동안 벤츠만을 고집하는 열성 팬인데요.
100년이 넘도록 다양한 차종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올드 타이머를 몰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고 싶지 않나요? 슈투트가르트에는 독일의 또 하나의 명차 포르쉐의 본사가 있다. 본사여 포르쉐 박물관에서는 58년 포르쉐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 주펜하우젠 포르쉐 뮤지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48년 최초의 모델 넘버 1에서부터 카레라 GT 스포츠카, 그리고 1998년 르망 자동차 경주 우승차까지 모든 포르쉐들을 경험하십시오. 포르쉐의 창업자인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는 천부적인 자동차 엔지니어였다. 그는 꿈의 스포츠카라 불리는 포르쉐를 직접 디자인했으며 메르세데스 벤츠와 폭스바겐 비트를 설계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1948년엔 아들 페리 포르쉐와 포르쉐 356을 탄생시킨 뒤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이른다. 이후 포르쉐는 초고속 스피드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속도의 명차로 등극하며 포르쉐의 엠블럼이 뜻하는 대로 슈투트가르트를 상징하는 검은 말이 전 세계를 달리게 된다. 이것은 포르쉐 스포츠카 1번 모델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차입니다. 창립자의 아들 페리 포르쉐가 만든 이 차에는 5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포르쉐만의 우아한 곡선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35마력의 파워 엔진이 장착된 이 모델은 1948년에 만들어졌으며 최초로 포르쉐라고 명명된 차입니다. 포르쉐 박사의 장남인 페리 포르쉐가 설계한 이 1호차를 시작으로 포르쉐는 1965년에 이미 최고 시속 210km의 모델에서 현재 330km 모델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최고 속력을 자랑하는 신화에 가까운 스포츠카를 속속 개발해낸다. 여기 케이먼 S 쿠페 모델입니다. 케이먼 S 쿠페의 엔진은 초기 포르쉐 모델들처럼 여기 후방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탁월한 민첩성과 역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운전의 즐거움도 보장하고 있죠. 여기 보시듯이 뒤쪽의 핵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도의 명차 포르쉐의 최대 장점은 바로 16기통을 장착한 엔진에 있다. 적은 출력으로도 첨단 고속을 낼 수 있는 16기통 엔진. 그리고 이 엔진이 차체의 뒤편에 장착된 것이 포르쉐의 특징이다. 포르쉐의 엔진은 저돌적이고 다이내믹하죠. 자동차 안의 운전자나 차 밖에 있는 사람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엔진의 사운드만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포르쉐는 독일 고급 스포츠카의 대명사답게 후면 엔진, 뒷바퀴 굴림 구동계와 수평 대양 복서 엔진 등 독특한 기술을 고집스럽게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카에 필요한 엔진 특성을 고려해 디젤 엔진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며 속도에 걸맞는 엔진 냉각 시스템 기술 또한 독보적이다. 또한 오프로드의 급경사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엔진 출력을 높였다.
이것은 슈퍼 스포츠카 카레라 GT입니다. V10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1270대만 전 세계 한정 판매했습니다. 가격은 39만 유로이며 최고 시속은 330km에 이릅니다. 98년 르망 경주에서 2연패하며 자동차 경주의 역사를 썼던 차입니다.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죠. 이 모델은 모든 승리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2만 3천여 회 경주에서 우승했으니까요. 전방에 동그란 헤드램프 2개와 이어지는 원기동 형상. 60년대에 탄생한 이 포르쉐 디자인은 포르쉐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다. 포르쉐의 디자인은 말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는 초기 포르쉐의 수려한 곡선, 즉 후방 엔진형 911 모델로 대변되는 우리의 디자인은 항상 한눈의 아름다움을 주며 지금도 전통으로 모든 차종에 적용됩니다. 90년 중반 이후 잠깐 디자인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포르쉐 마니아들의 원성으로 원상복귀됐다. 신형 911 모델은 우리의 상징입니다. 40년이 넘도록 그리고 지금껏 6세대까지 진화한 고유의 모델이며 이 전통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운전의 민첩성과 주행성에 중점을 두며 이어져 왔습니다. 이 911의 전통은 카레라 그리고 911 터보 모델까지 이어지며 전 세계에서 이 모델들은 포르쉐의 명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한 질주로 환상을 심어주는 명차 중의 명차 포르쉐. 포르쉐의 진보하는 속도의 미학은 40년 동안 꿈의 스포츠카의 대명사로 불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유행을 믿지 않습니다. 모던한 디자인도 시대 트렌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40년 이상 유려한 곡선의 디자인적 전통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09년에는 4도 신형 스포츠 쿠페 파나메라의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운전의 즐거움, 민첩성, 그리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엔진의 폭발적인 사운드를 약속합니다. 부와 성공의 상징인 포르쉐. 독일의 부호들이 모여 산다는 도시답게 슈투트가르트에서는 포르쉐가 곧잘 눈에 띈다. 잘 빠진 스포츠카에서 내린 주인은 의외로 신세대 젊은이가 아닌데. 저는 올해 75세입니다. 미넨 출신이죠. 이 차는 제가 산 네 번째 차입니다. 최고 시속 340km까지 달리죠. 최고 317km까지 달려봤는데요. 핸들이 매우 무거워져서 꽉 잡아야 했습니다. 브레이크는 절대 써서는 안 되고 탁 트인 아우토반에서만 그렇게 달릴 수 있죠. 전직 기자 출신의 알트겔트 씨는 벤츠에서부터 BMW, 푸조까지 섭렵했지만 포르쉐만큼 애착이 가는 차가 없다.
특히 여성의 아름다운 곡선을 형상화한 디자인은 그가 포르쉐를 선택한 이유가 된다. 포르쉐를 모는 사람들, 포르쉐 팬들에게 중요한 점은 여인의 우아한 곡선미를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제 차에도 그 아름다운 곡선이 살아 있습니다. 포르쉐의 독보적인 기술, 엔진의 소리는 저음의 엇박자로 비유되곤 한다. 독일에서도 평생 갖고 싶은 꿈의 자동차로 유명한 포르쉐. 포르쉐를 빌려 탈 때는 별도의 신용카드 2장 이상이 있어야 하고 하루 주행거리도 200km 이내로 제한된다. 그만큼 최상위 클래스의 차인 것이다. 왜 포르쉐를 타냐고요? 그건 포르쉐만의 기품 때문일 겁니다. 포르쉐를 모는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유럽에서 가장 비싼 차는 페라리가 아니라 포르쉐입니다. 페라리나 오스틴 마틴 같은 차들도 비싸지만은 성능 면에서는 포르쉐가 앞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렇게 작은 차체에서 550마력이 뿜어져 나온다니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말 550마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를 처음 발명한 나라 독일의 벤츠와 포르쉐. 시작은 괴물 같은 쇠당나귀라 하며 외면당했지만 그들의 끝없는 노력은 독일을 명차의 왕국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보았다. 완벽한 기술력과 아름다움, 뜨거운 열정으로 빚어진 명차의 발명과 진보의 역사를. 인간의 가장 원대한 꿈을 실현케 해준 이동의 혁명, 철도. 독일은 철도 제국이라 불리울 정도로 철도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다. 각 도시마다 중앙역이 있고 대부분의 도시가 그 중앙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며 형성되어 있을 정도다. 산업의 발전이 철도와 함께했던 독일에서 어릴 때부터 거의 매일 철도를 접하며 살았던 독일 사람들은 철도에 대한 사랑 또한 각별하다. 170년 독일 철도의 역사와 함께하는 독일의 명물 장난감 기차. 철도 왕국 독일과 그 속에서 피어난 예술의 결정체를 만나본다. 철도 강국 독일은 그 명성답게 38,000km에 이르는 전 세계 최장의 철로가 놓여 있다. 또한 독일의 철도 비율은 1000제곱킬로미터당 106km로 체코, 벨기에와 함께 유럽 최고의 조밀한 철도망을 자랑한다. 이같이 거미줄처럼 촘촘한 철도망과 함께 독일 전역에는 5,700개의 역사 및 약 8,300개의 철도역이 운영되고 있다. 독일 철도의 발달 요인에는 기술력과 함께 선박에서 육로로 연결되는 유리한 지리적 조건이 크게 작용했는데 현재는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하여 트랜스 시베리아 노선을 통해 아시아를 연결하는 획기적인 계획도 추진 중이다. 독일의 철도는 100km 이내 근거리 운송과 장거리 운송으로 구분됩니다. 근거리 운송은 국책 사업이며 막대한 예산도 집행됩니다. 1996년부터
이렇게 나뉜 제도가 현 시점에도 매우 잘 운영되고 있으며 1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근거리 여행 승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은 도이체 반이라고 불리는 독일 철도사가 경제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승객도 과거보다 증가했고 이체 인터시티 익스프레스와 같은 고속 철도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역사는 무려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2년 영국의 리처드 트레비틱이 시속 4마일의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후 1814년 조지 스티븐슨이 실용화할 수 있는 증기기관차를 처음 세상에 내놓는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기계화와 대량 생산 방식이 도입되자 현안으로 떠오른 물품의 대량 수송 문제를 증기기관차가 가볍게 해결해주며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철도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증기기관은 19세기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1920년대에는 독일 철도의 르네상스를 맞이하는데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철도 산업은 쇠락일로를 걷게 된다. 독일의 성쇠를 철도는 함께한 것이다. 독일 철도사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1994년부터 900억 유로를 들여 기차와 철도 관련 인프라 현대화 작업을 했습니다. 기차 열차에도 많은 투자를 해서 현대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 열차인 이체와 같이 새로 추가된 모델들도 있고요. 그리고 독일 내 주요 도시들의 기차역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 짓거나 현대화 작업을 했습니다. 승객들의 여행 시간도 2분의 1로 단축되었고 무엇보다 철도 여행이 아주 매력적으로 변하게 되었죠. 이러한 독일의 안락하고 편안한 기차 여행은 자동차나 비행기 여행만큼 가격도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최상의 선물일 것이다. 여행하기 아주 편해요. 각 역에 있는 시간표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여행 스케줄을 짜기에도 편하고 만족스러워요. 뮌헨에서 2체 열차로 1시간 20분 거리에 위치한 뉘른베르그. 뉘른베르그는 1835년 12월 7일 독일에서 최초로 기차가 개통된 도시다. 현대 속의 중세 도시로 오랜 제국 도시로서의 옛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는데 특히 원형 성벽과 역사적인 탑, 재건된 성과 교회는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수세기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비공식 수도로 많은 왕과 군주들이 이곳에 거처를 마련했으며 최초의 독일 철도가 개통되던 19세기에는 근대 공업 도시로서 번성하기 시작. 현재는 바이에른주에서 뮌헨 다음 가는 제2의 도시다. 뉘른베르그는 독일 완구 산업의 메카이자 일찍이 14세기부터 장난감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뉘른베르그를 대표하는 장난감은 최초의 철도 개통 도시답게 바로 장난감 기차다. 독일의 철도 기술력과 기차에 대한 유별난 사랑은 고스란히 모형 기차 제작으로 전해져 장난감 기차를 독일의 명물이자 세계 어린이들이 열광하는 꿈의 기차로 탄생시켰다. 레일부터 부품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이를 데 없는 장난감 기차는 어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모형 기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덩치가 크건 작건 간에 전부 아이들인 셈이죠. 그런 점이 제 직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형 기차 애호가들은 스스로의 세계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행복한 사람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720년에) 지어진 이 르네상스풍의 건물은 뉘른베르그가 유서 깊은 장난감의 도시임을 상징하는 장난감 박물관이다. 박물관 안엔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장난감들을 완벽하게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는데 14세기부터 인형 만드는 장인을 육성했던 뉘른베르그는 19세기 발달된 양철 기술로 장난감을 만들면서 지명도를 높여나갔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엔 군함과 무기류의 장난감으로 탈바꿈했고 재료의 부족으로 모양이 단순화됐다. 신소재의 개발은 장난감 기술의 발달을 가져온다. 플라스틱은 튼튼하고 가볍고 어떤 색깔이든 마음대로 낼 수 있어 보다 가볍고 보다 정교한 다양한 색상의 장난감들을 탄생시켰다. 또한 녹슬지 않는 플라스틱은 어린이들이 물에서도 가지고 놀 수 있는 꿈의 장난감을 실현시켰다. 무려 연인원 20만 명이 다녀간다는 이 박물관에서 가장 사랑받는 것은 역시 장난감 기차다. 장난감 기차의 역사는 1835년 독일 뉘른베르그에 처음으로 철도가 개통된 역사와 함께하는데 당시엔 모두 양철로 만들어졌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장난감 기차들은 이미 그 기술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철도 역사도 길고 또 뉘른베르크와 퓨어트를 잇는 최초의 기차 노선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35년 직후에 장난감이 제작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완구에 접목시킨 거죠. 양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양철로 장난감을 만들게 된 건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뉘른베르크는 19세기 독일의 중요 산업 도시로 중흥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뮌헨보다 번성했죠.
많은 공장들에서 양철로 기차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뉘른베르그는 장난감 기차의 본거지답게 역사를 자랑하는 모형 기차 제조 회사들이 발달되어 있다. 올해로 창립 125년을 맞은 이 회사는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기차 시리즈를 생산한 걸로 유명하다. 모든 생산 방식이 기계화된 오늘날에도 장난감 기차는 여전히 수작업을 거친다. 워낙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제작 과정은 먼저 시장 조사를 통해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공으로 샘플을 제작하고 설계 도면을 만든다. 그 후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으로 금형 제작을 하고 도색을 하는데 여기에 드는 시간과 자금이 만만치가 않다. 기차 틀 제작만 무려 100만 유로가 들 정도다. 또한 디자인에서부터 완벽한 실험을 거쳐 태어나는데 외형부터 내부 그리고 천정, 바닥까지 실제 기차와 똑같이 제작된다.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독일 사람들의 특성답게 장난감 기차는 외관부터 오차없이 제작된다. 부품 하나하나에서부터 5mm도 안 되는 기차 소화기 등의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며 제품의 가치를 높인다. 이렇게 제품의 질적 향상은 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독일의 장난감 기차는 전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저희 장난감 기차는 전 세계로 팔려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 중 첫째로는 독일어권 국가들입니다. 스위스, 폴란드, 그리고 독일 같은 국가죠.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은 바로 미국입니다. 35에서 40%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팔리고 미국에서도 그만큼 팔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호주에서부터 남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로 팔리고 있습니다. 독일 완구산업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독일의 장난감과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 시장 총 매출은 무려 33억 유로였다. 그중 장난감 기차 같은 전통 완구 매출 비중은 24억 유로. 이처럼 세계 완구 산업의 메카 독일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장난감이 장난감 기차인 것이다.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장난감 기차를 수집하는 마니아들은 독일 장난감 기차에 아낌없이 지갑을 연다. 특히 모형 증기기관차는 작동에 있어 거의 실제 기차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엔진과 핸들, 차창 하나하나까지 정교한 기술은 실제 기차와 다름이 없다. 최근 컴퓨터 칩 기술은 장난감 기차에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자동으로 불도 켜지게 하며 기적이나 소리를 내게 할 수도 있다. 모형 선로도 발전하여 운전 동력이 장치되어 있고 제어대도 실제 기차인 초고속 열차 이치의 것과 같다. 이렇게 모형 기관차는 다양한 전자기능으로 무장되어 장난감 시장의 새로운 혁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거 계속
장난감 기차라는 것은 가격이 상당히 고가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로 어른들이 주 고객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역시 장난감 기차를 갖고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즉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난감인 거죠. 그 이유는 장난감 기차 하나로 자신이 직접 기관사가 되어보기도 하고 기차들의 노선표도 직접 짜보는 등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작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난감 기차는 여러 가지의 놀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난감 기차는 저에게도 최고의 장난감이죠. 문명사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철도는 예술로 승화되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다. 그 세계는 우리에게 추억과 꿈과 자유를 선사한다. 최첨단의 비디오 게임과 컴퓨터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장난감 기차 하나가 더 값진 이유다. 그들의 자부심은 오늘도 소리 없는 질주로 새로운 역사를 달리고 있다.